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입니다. 내용도 좋고 네이밍도 아주 귀에 착 달라붙어요. 상당히 많은 판매 부수를 올렸고 지금도 꾸준히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세계적인 역사적인 그런 철학자들 있잖아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부터 몽테뉴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을 만나보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생각할 점, 깨달음, 그리고 그들의 삶과 작품 속에 녹아있는 지혜, 우리 인생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를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를 보면은요, 지은이 에릭 와이너, 이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동시에 강연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철학적인 여행가로 불려지기를 원한다고 좀 많은 표현을 했어요. 저서로는 베스트셀러, 행복의 지도, 그리고 신을 찾아 떠난 여행,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또 이 두 책이 아주 큰 히트를 쳤고요. 20개 이상의 국가,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이 방송통신 매체죠. NPR의 해외통신원으로 일했고요. 워싱턴 포스트와 여행 잡지 여러 곳에 기고하기도 하는 자유기고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에릭 와이너가 이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여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선택한 이 세계적인 철학자들의 통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과 일종의 활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이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생각을 하는 좀 고리타분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에게 더 씌워진 어떤 편견, 난해함, 아니면은 그 너머에 전해지는 생생한 지혜들, 이런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이 고대 아테네 철학이 왜 오늘날의 자기계발과 다름없는 아주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을 납득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인간의 감정, 여기에 대해서 에피쿠로스와 에픽테토스가 밝히는 견해, 이런 내용들도 참고점이 크죠. 보통 쾌락의 철학자라고 부르는데요. 에피쿠로스. 근데 현대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육체적인 쾌락,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롭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욕망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그것이 내 진짜 욕망에 부합하는 것인지, 내 진정한 욕구에 따른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스토아 철학자로 알려져 있죠. 에픽테토스. 삶에 찾아오는 모든 난제들에 무조건 맞서서 저항하거나 싸우려고 강요하지 말고요. 삶의 많은 것들이 실제 우리들의 이 통제될 수 있는 이런 능력치 바깥에 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에게 맞서 싸울 이 중요한 것들을 파악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맞서서 이겨내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타인에게 이양해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몰아내하고, 이게 지금 당장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의지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 예제와 사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세계에 만연한 폭력, 이것을 상상력의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대철학자 간디에서부터 이 걷기란 자극과 휴식, 노력과 게으름 사이의 정확한 균형, 이런 관점을 제시해주는 이 루소까지 지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전염성을 품고 있었던 이 각자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세계적인 14명의 철학자들의 말과 생각, 이것을 우리에게 좀 기차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는 듯한 그런 편안함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 책은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으나 그 궁극적인 대답을 찾지 못한 이 질문.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상 어떤 답을 구한다기보다 그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과 여정에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답을 찾아가면서 서서히 자기 인생의 철학자가 되는 그 과정을 원한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이 책 제목 자체가 대표가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조차도 언젠가는 이 다가온 즐거움 그리고 인생의 괴로움 그 앞에서 스스로를 잊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되묻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이제 가는 곳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주쳤는데요. 어쩌면 신탁이 오를지 모른다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지혜, 즉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그 지혜를 지녔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거 하나로 전 세계의 모든 철학자 중에서도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운명같이 다가올 이제 나이듦, 그러니까 늙음이죠. 여기에 대해서 보부아르가 남긴 10가지 이야기, 이 책의 백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뒤에 이제 목록도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그 자신이라면 이런 목록은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좀 철학적인 사상과 가르침을 이제 후대 누군가가 정리를 한 건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뭐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는 적어놓고 걸어놓고 스스로 좀 계속 상기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살아온 자신에게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가장 멀어질 수도 있는 또 가장 아쉬운 기간, 이 노년,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했던 보부아르의 대답,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이 메시지와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죠. 큰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소크라테스는 알겠는데 익스프레스는 왜 붙었을까 이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기차 여행을 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철학의 대명사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붙여서 지은 제목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소크라테스와 함께하는 기차 여행이라는 이제 그런 부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행 기차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역사를 보면은 이 기차를 사랑한 철학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그리고 기차가 주는 어떤 좀 고즈넉함, 그리고 좀 주기적으로 반복되잖아요. 백색 소음. 이 철길에서 이 바퀴가 이 휠이 레일에 맞부닥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떤 좀 심상에 빠져드는 게 쉬운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특성 말고 어떤 부분이 많은 철학자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었는가? 이 기차는 언제나 달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고 인간이 만든 선로를 따라서 움직이죠.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역을 거치게 되죠. 사람들은 각자 같은 기차에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좌석에서 각각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서로 다른 종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죠. 누구는 빨리 내리고 누구는 늦게 내리고 어쩌면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먼저 타고 누구는 나중에 타기도 하죠.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있지만 어떤 이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각기 다른 직업과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남들이 정해준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탄생과 죽음이 주어졌지만 이 삶의 흔적, 궤적을 밟아가는 방식은 각자 다 다르죠. 아무래도 이런 특성과 인생, 여기에 같은 점과 다른 점, 이것들이 이 기차를 철학자들의 사색 공간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이 이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가 이 타이틀 제목인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 책이 인기를 크게 끌었고요. 매력적인 이유, 이 삶 속에서 철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철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현실 세계에서 도피한 그리고 할 일 없는 생활은 도외시하고 이상한 공상에 빠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계적인 대철학자들이야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실제로 공상만 하면서 현실 세계의 고달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못 먹고 못 살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가족이라던가 지인이라던가 반드시 피해를 끼치죠. 먹고 사는데 기본적인 금전이라던가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본인이 가져오질 않으니까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 주위에 가장 자신에게 잘 대해주고 가장 만만한 사람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철학이라는 것을 좀 본능적으로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이제 그런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인문학, 철학 이런 좀 학문들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때론 연구가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학위를 따고 논문을 쓰고 아니면 누군가에겐 생계 유지 수단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적 대화를 위한 어쩌면 좀 지식을 위한 그런 목표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멋있게 말하고 싶은 좀 허영심의 그런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재미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할 건 없겠죠. 모두 소중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 철학의 근본과 근원을 이 삶과 떨어뜨려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철학은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예전부터 그 질문의 형태가 달라져 왔을지언정 그 근원된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자연과학이라던가 공학의 이런 내용들도 최초의 이제 생각하는 힘, 이 철학에서 갈라져 나온 이 파생된 학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철학이 사실상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런 근원적인 좀 밀접한 학문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쩌면 너무 또 현실의 삶에 빠져 있는 사람은 철학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능력과 여유가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철학가는 오늘날의 우리 일상생활에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딘가 한 군데 나사가 빠져 있는 그런 좀 일종의 한심함? 예,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결핍으로부터 고통과 의문점으로부터 자신의 철학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학문을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주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도 겪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철학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면서도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 당연히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고 뜨겁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 더 좀 철학적으로 진지하게 표현해 보면은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 인생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생존의 방식과 이 사라져가는 이 내용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얼마나 자주 하는가, 얼마나 좀 가끔 하는가, 그 차이만 있겠죠. 나름의 고민을 하고 답을 내린다면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관여할 수 없는 이 자신만의 주관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책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철학이라고 해도 그 파생된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소크라테스의 삼파법, 에피쿠로스의 아타락시아, 루소의 자연주의, 불교의 색즉시공, 칸트의 정언명령, 또 니체는 영원회귀죠. 이런 좀 그럴듯한 어릴 때 좀 미팅 소개팅에서 많이 써먹었던 이제 그런 멋있어 보이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는 척하기 딱 좋죠.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더라도 그것이 나의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애초에 철학자의 방대한 사상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한 줄로 퉁쳐서 설명하려는 이 시도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철학자라고 했잖아요. 철학자들의 삶의 고뇌를 내 삶과 함께 생각하며 인생을 탐구하고 각자의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아무리 채워진다고 하여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물질적인 욕망보다 더욱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이유와 즐거움을 찾는 사람, 그리고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노화와 질병, 그리고 죽음,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담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욱더 현명하고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다 비슷비슷한 이 생활 패턴을 가져갑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남들이 무언가를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의무감, 강박관념 그런 거를 좀 가졌죠. 그래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어려워하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뭐 일가 친척들, 친구들도 이제 서로 멀어지죠. 그러면 결국 혼자 남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깨달음이 오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체력적으로 나약하고 가장 정신적으로도 피폐해 있는, 주머니도 가장 얇고요. 이런 상황에서 허무함, 그리고 고통, 번뇌, 결국 이것들이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이어집니다. 우리네 인생은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찾기 위해 철학을 부지런히 해보는 것, 자신의 정신적인 강함을 쌓아보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읽는다고 뭐 그러한 힘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은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좀 보면은요, 이제 저자 에릭 와이너가 이제 기차여행을 소재로 삼아서 철학가들의 사상을 풀어냈다고 했잖아요. 각 철학가들의 고향, 뭐 좋아했던 곳, 그리고 처음부터 철학자가 뭐 돼서 나온 사람은 없으니까 그 과정이 있었겠죠. 터닝 포인트도 있었을 거고, 이 사고의 전환을 맞이했던 중요한 장소들을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학가의 삶과 저자의 삶을 함께 녹여내며 이야기하죠. 지금껏 읽었던 모든 좀 추격본, 이런 철학 입문서 중에서 단연 좀 읽기에 편하고, 그리고 그 핵심을 좀 간결하게 표현해냈는데요. 삶의 모습을 철학가의 사상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좀 읽기 편하게 썼고요. 그리고 유머도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을 좀 부담 없이 손에 잡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하다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이 이제 세 부로 이루어졌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각각 인생의 어떤 단계를 연상시킵니다. 새벽, 정오, 황혼, 이 세 부분이죠. 이게 생각해 보면은 보통 기차가 이제 새벽, 그 아침 일찍부터 좀 운행을 시작하잖아요. 이 기차 여행을 연상해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인생과 기차 여행의 유사점을 이렇게 표현한 듯도 해요. 그리고 각 부의 소제목을 보면은 이제 1부, 이제 새벽인데요. 아기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오감을 깨우고 걷는 것이 연상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2부에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정오에는 성장해서 인생을 정열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혼. 이제 많은 것을 느끼고 살아왔잖아요. 물리적인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인생을 멋지게 정리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 노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내용에 관해서 각각의 철학가들의 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사실 철학에 관해서 제가 이런저런 다른 에피소드 편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재밌게 읽었던 그런 부분을 약간의 살을 붙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은 루소처럼 걷는 법입니다. 장 자크 루소,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철학자, 소설가, 그리고 작곡가면서 에세이 작가이기도 했고요. 식물학자면서 정치이론가, 그리고 좀 이 성향이 괴팍했는데 마조이스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무엇보다 이제 산책을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자주 걸었고요. 또 걸을 때는 혼자서 걷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임도 많이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친구와 걸을 때는 이제 뭐 그때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걷기는 개인적인 행위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 걷는 행위를 하는 건 자기 혼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걷는다. 이 점에 포인트를 많이 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걷기가 이제 루소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 이 눈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루소가 이제 태생적으로 수줍음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시력이 안 좋은, 즉 근시가 매우 심했고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불면증에 아주 심하게 시달린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평생 비뇨기 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수시로 화장실에 가야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이 진단이에요. 그래서 루소가 여러 가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자신의 휴식을 위해서 사회적 만남을 최대한 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소는 평생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이것을 피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다만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지만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이 생각과 사상을 많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었다는 장점으로 좀 바꿨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 니체, 소로, 홉스, 칸트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걷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루소가 단연 탑이었다고 합니다. 루소는 하루에 30km 이상을 걸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제네바에서 파리까지 이거 거의 500km 정도거든요. 이걸 걸은 적도 있다고 해요. 한 2주 정도요. 이렇게 거의 숨쉬기와 같을 정도로 걸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멈춰 있을 때에는 생각에 잠기지 못한다. 반드시 몸을 움직여야만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래서 루소는 걸을 때 늘 지니고 다니던 게임용 카드에 이런 크고 작은 잡다한 생각을 적었습니다. 루소가 걸어다닌 이 첫 번째 철학자는 아니지만 걷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철학적으로 사고한 철학자는 아마도 루소가 최고라는 그런 평판이 많아요. 장자크 루소를 보면은요.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계몽시대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가장 꽃을 피웠던 시기. 루소는 그런데 이들과 함께하면서도 이 계몽주의조차 비판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루소에게는 이 모순적이라는 평가가 항상 따라다녔죠. 그의 저작들은 사회와 개인 사회에서 서로 상반된 진술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실제로 살았던 생애와 그가 말했던 것 사이에도 이러한 모순은 어김없이 발견이 돼요. 이 전 생애에 걸쳐서 일관되게 등장하고요. 이로 인해서 루소는 끝없는 방황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황 속에서도 루소는 나름의 진실과 행복을 찾고자 했죠. 장자크 루소, 1712년 제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 루소를 출산한 지 얼마 후에 바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출산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이러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루소는 이 아버지와 고모에 의해서 양육되었는데요.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이 시기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당신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갔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고 나에게서 그 모습을 다시 본다고 믿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껴안을 때마다 깊은 탄식, 그리고 너무나도 강한 포옹, 그리고 애정의 이 표시, 그리고 뒤섞이는 여러 가지 감정들, 아쉬움.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받았다고 해요. 어머니의 이런 죽음으로 인해서 어렸던 루소가 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이 루소를 좀 제대로 붙잡아 둔 것이 이 독서였다고 합니다. 이 루소의 아버지 직업이 이제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 수리공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정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마다 책을 읽었고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와의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이 퇴역한 한 프랑스 대위와의 좀 어떤 싸움을 좀 크게 했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 처벌을 피해서 제네바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루소는 이번에는 외삼촌에게 맡겨졌고 아버지는 이제 다른 도시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루소를 좀 꺼렸다고 해요. 애가 너무 애어른 같고 좀 조용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아이 키우는 맛이 없죠. 가뜩이나 경제적인 상황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좀 적응을 못했죠. 거기다 또 결정적인 일이 하나 생겼는데 이 목사의 여동생이 아끼던 좀 고급스런 빚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부러진 채 발견이 된 거죠. 이 가족이 루소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사소하면서도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 상황의 내용이라던가 이야기를 보면은 어차피 이 일이 아니었어도 오래 그곳에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좀 고단한 생활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루소가 자신의 결백함을 아무리 주장해도 믿어주지 않는 억울함. 여기서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품고 어느 정도는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자신만의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소가 나중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서 이 재판소의 이 석인 밑에서 필사견습공을 하는 여기서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조각가인 이 아벨 디코맹 이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도제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신만의 스킬을 이제 습득하게 된 거죠. 이 사이에 제 아버지는 다른 이제 여성과 결혼을 재혼을 하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14살, 15살이었던 루소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요. 루소가 이제 교육론을 쓴 책이 에밀이라는 이제 저서인데 여기서 이제 자신이 겪었던 방황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자신 또한 아주 우수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예감, 본인도 아버지와 같은 이 삶의 굴레, 그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 루소가 본격적인 좀 자신의 생활을 좀 바꾸기 위해서 방랑을 하는 것을 결심한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소가 이제 어느 날 성문 밖으로 봄 나들이를 떠났는데 여기서 이제 당시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성문이 닫혀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루소가 제때 안 들어왔다고 당시 이제 그 도제일을 하는 이 그 집의 주인에게 매를 맞을까 두려워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방랑길에 올라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루소의 일대 전기를 보면은 어떤 큰 가치관의 정립을 하고 강한 결심을 한 다음에 스스로의 뜻을 찾아 방랑길을 걷는 것으로 묘사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좀 사소하고 좀 돌발적인 이 즉흥적인 상황 변화에 의해서 약간은 쫓기듯 그런 방랑의 길로 좀 내쳐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당시 북부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제 어떤 소설의 주인공처럼 아름다운 귀부인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범죄자나 사기꾼들 그리고 성직자, 때로는 좀 허영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한심한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좀 두루 만나는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루소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프랑스와즈 루이즈 드 바랑 부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고백록. 여기서 이 바랑 부인과의 경험이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는데 어머니라고 부르던 바랑 부인과 이 시간이 흘러서 육체 관계를 갖게 돼요. 이게 루소에게 아주 강렬한 충격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던 루소가 파리에 정착하게 된 게 당시에 좀 유명했던 그 음악 악보의 필경사 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필경사라고 하면은 이제 악보를 베끼는 일이잖아요. 이제 신중함과 신속함을 동시에 요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전문 직군에 요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돈을 벌려면 부자 옆에 있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식인이 되고자 한다면 지식이 흐르는 곳에 있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이때 루소가 이제 당대의 계몽주의자들이죠. 뭐 디드로나 콩디아크, 달랑베르 이런 좀 명사들과 교류를 했는데 디드로가 이제 달랑베르와 함께 백과전서의 공동 편집자가 되었고 루소는 이 음악 관련 항목을 집필하는 이런 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루소에 대한 연구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루소가 이 음악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라는 이런 사실은 좀 덜 언급되는 듯도 해요. 그래서 루소는 여기서 좀 많은 지적인 성장, 그리고 명사들과의 교류, 그리고 본인의 좀 지식이 성장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유용한 시기였죠. 그리고 또 파리에서 만난 중요한 인물, 이 젊은 세탁부였던 테레즈 라바세르였습니다. 루소가 이 테레즈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5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모두 고아원에 맡겨버렸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신을 버린 부친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던 루소. 이런 내용 때문에 인생에 많은 이제 고난과 여정, 여행, 역경을 만났는데 본인은 더욱 심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대적 교육론인 이 에밀의 저자가 어떻게 해서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에 맡겨버렸는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이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는 아주 주요한 중요한 사항이죠. 다만 그 시대를 좀 들여다보면요.
파리에서 이 국립고아원에 아이를 맡기는 행동, 일종의 당시 시대적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리시의 통계를 보면은 1740년에서 한 1750년까지 한 10년간 파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의 숫자가 한 3만 3천 명 정도였고요. 1750년에서 1760년 사이 이제 6만 7천 명까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신생아의 이제 3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였는데 이 루소가 크게 교류했던 달랑베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사생아로 버려진 아이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자유와 복지의 나라 프랑스, 이거는 최근에 어떤 좀 만들어진 좀 각인된 내용이고, 실제로는 뭐 영국, 프랑스, 그리고 좀 잘 산다는 서구의 이런 나라들도 그 밑바닥 사람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다는 이런 내용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밀이라는 저작을 쓴 루소에게 이러한 관행은 이제 변명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상황이 좋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식을 버린 것에 다름 아니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 귀족들을 보면은 아들은 콜레주로, 딸은 수녀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뭐 교육을 한다는 미명하에 자격 미달의 가정교사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도 많았죠. 루소가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밀이라는 책을 펴내자 이 어머니들이 육아의 바이블로 삼게 돼요. 상류 계급의 부인들은 이제 유모에게 수유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저자가 행한 이러한 좀 끔찍한 일이죠. 5명의 아이를 전부 고아원에 보내는 좀 너무나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훗날 루소는 이에 대한 죄책감과 변명을 곳곳에 남깁니다. 에밀을 통해서도 루소의 죄책감을 엿볼 수 있죠. 가난한 일도 체면도 자식을 키우고 직접 교육시키는 일로부터 그를 면제시켜 줄 수 없습니다. 독자들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를 믿어줬습니다. 누구든 인간으로서의 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토록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자에게 나는 예언하기를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해 통한의 눈물을 쏟게 될 것이며 결코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리라. 자기 자신이 가장 강조해서 쓴 구절인데 아마도 루소의 속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루소의 일생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알게 된 것이 이 고백록 그리고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이런 루소의 저작을 통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순에 대해 폭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여전히 루소를 이 중요한 작가이자 사상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죄책감과 모순을 과감하게 드러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삶의 잘못, 이 모순에 대한 성찰은 루소의 전 저작을 관통하는 중요한 태도이기도 하죠.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루소는 인간 존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사슬에 얽매여 있다. 루소가 이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이 자연과 사회의 대비를 통해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은 사실이죠. 루소에게 인간의 자연적 충동은 건전하고 선량한 그런 쪽으로 다가온 듯도 합니다. 사회가 인간을 사악하게 만드는 장소이다 보니 인간은 한때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지만 이제는 거칠애와 경쟁, 과시적 소비 속에서 살고 있음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각종 제도는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간을 소외시킨다고도 말했죠. 이러한 방식의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해는 이 황금시대 혹은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의 모습을 따른다는 점에서 이 당대 계몽 사상가들로부터는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와 개혁을 통해서 인간을 계몽시키려고 했던 이 볼테르를 비롯한 당대 사상가들이 보기에 루소는 오히려 이 전 근대적이고 낡은 가치를 부활시키는 그런 인물처럼 보여지기도 했죠. 한편 이 사회계약론이 출고되고 몇 달 뒤에 나온 에밀, 이 책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특히 사부를 보면은 이제 사부와 신부의 신앙 고백 이 편이 이제 종교계를 건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때까지의 종교계도 아직 그 파워가 막강했죠. 그래서 당대의 신관을 부정하는 이런 특별한 좀 서술,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고요. 결국 에밀에 대한 판매 금지가 내려집니다. 이 종교의 이 역사를 보면은 과연 인간을 속박하기 위한 거 말고 무슨 이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굳이 뭐 기독교 가톨릭을 떠나서 뭐 이슬람, 아랍
기타 좀 메이저 종교들 있잖아요. 뭐 마이너급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한번 제대로 그리고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죄 선고가 내려졌고요. 루소에게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결국 루소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위스로 도피를 하게 되죠. 하지만 루소의 고향인 제네바에서도 이 에밀과 사회계약론에 판매가 금지되면서 그는 결국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770년에 탈고되기는 했지만 그의 사후에 출간된 이 고백록, 루소를 둘러싼 다양한 추문과 음모에 대한 스스로의 항변이자 자신의 삶 전체를 폭로함으로써 진실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주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저작의 목적이 자신의 비방자들에 대항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다 정당화하려는 것이었음을 감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애정을 기울여 보면은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작품은 더욱 진실되게 된다는 이 루소의 태도,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좀 정신이자 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루소는 계속 질문을 해요. 인간의 일반적 운명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해지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그들 내부에서 느끼고 있다. 그런 욕구 때문에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 사회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갈림길을 가고 있었던 루소.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시민의 길과 개인의 길은 동시에 가기 힘든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계속 받았죠. 매우 어렵고도 심오한 듯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루소의 인생 역정 그리고 그의 철학, 사상.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우리의 일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 사상가이자 인생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이 콩코드 쪽에 남쪽으로 1마일 정도 가면은 월든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뭐 워낙 유명하죠. 동명의 작품으로도 있으니까 이 1845년에 젊은 시인이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호숫가의 숲속, 이 호수 북쪽 비탈진 언덕에 자신이 기거할 오두막을 지으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실 뭐 집을 짓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죠. 소로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집이라고는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도끼질하고 톱질하고 이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지출한 건축비는 약 28달러. 그 동시대의 하버드 대학 기숙사의 1년 방세가 30달러였다고 하니까 1년 대학교 기숙사 방세도 안 되는 돈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은 것입니다. 당시 1달러가 이제 화폐 가치로 보면은 오늘날의 1달러보다 한 30배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의 돈으로 1,000달러, 한 120, 3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집을 지은 셈이죠. 소로가 직접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월든 호숫가. 소로는 왜 이런 모험을 감행했을까? 그가 보기에 사람들은 집의 노예였고요. 재산의 노예였고 일의 노예였다고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훨씬 심하죠. 당대에 이 정도면은 지금은 뭐 지옥입니다. 그는 월든 호숫가에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리고 최대한 여가를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생각하는 자유인의 길이었죠. 그는 이 월든 호숫가 오두막에서의 삶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명작 월든이죠. 책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요. 이 월든에서 이제 간소하게 살아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하지 말라. 계산은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게 되면 뒤처지는 것 같은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월든이 소로가 살았던 때보다 오히려 물질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20세기 후반,
특히 21세기에 더욱 각광받는 이유는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보면은요, 뭐 마하트마 간디나 토마스 페인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뼛속까지 혁명적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페인이란 사람을 보면은 그때 혁명의 출발인 이 미국의 독립운동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인 토대였죠. 또 간디를 보면은 현대 문명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로는 일과 명예 그리고 돈과 사회적 통념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죠. 이들은 모두 각자의 부정한 현실을 그냥 보아넘기지 못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끓는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인이 정치적 혁명가였다면 간디는 다분히 종교적인 혁명가였고요. 소로는 문화혁명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로의 혁명이 은근히 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학적이고 개인적인 혁명은 어쩌면 좀 혁명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상대적으로 폭력성이나 과격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소로가 이제 숲속에 혼자서 자신만의 거주지를 만든 것부터 이 혁명과는 도통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사회 통념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혁명이었죠. 사회 속에서 부지런히 일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현대인들 자신의 자유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또는 세뇌된 이 성공의 욕망을 갈구하면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더 좋은 집과 더 큰 차를 사야 한다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계속 교육받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강한 버전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이제 훈육을 하죠. 과연 이것이 옳은 방식인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또 뭐라고 딱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뭐 돈이 많다고 최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가정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벌가에서 태어난 사람의 몇백 분의 1을 갖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내용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들이 정치와 재계 그리고 여러 관제가 합쳐진 그런 비리와 만행을 저지르면서 재산을 불려가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려도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자기 주위에 누군가가 작은 성공을 거두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값비싼 아파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꼬마 빌딩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복권 당첨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분노하고 뒤늦게 사회 정의를 성토합니다. 세상이 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쨌든 소로는 당시에 좀 정해져 있는 획일화된 이 사회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이 이제 소로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가치관이라고 전해져요. 이 소로의 부모님을 보면은 이제 성격이 서로 정반대였지만 아주 잘 어울리는 부부였다고 합니다. 허세 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문학과 학문적 지식을 중히 여겼죠. 노예제 폐지가 매사추세츠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자 이 소로의 부모가 자신의 집을 노예 폐지론자들의 모임 장소로 빌려주었습니다. 또 소로의 부모는 산책하면서 이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죠. 이런 이 부모의 성격과 취미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음은 물론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요. 16살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소로의 말에 따르면 그의 대학 시절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듯합니다. 나의 육신은 하버드 대학의 일원이었지만 내 마음과 혼은 소년 시절의 정경으로 멀리 떠나 있다. 공부하는 데 헌신해야 할 시간들이 내 고향 마을의 숲을 찾아 헤매고 호수와 시내를 탐험하는 데 소비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 외에 좀 좋은 환경을 찾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긴 하지만요. 어쨌든 소로는 대학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요. 이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랠프 waldo 에머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집으로 찾아온 소로를 보는 순간 이 에머슨은 이 소로가 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틀린 참으로 예사로운 이 젊은이가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소로는 원래 매사에 냉담한 듯한 그런 기본 태도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뛰어난 당대의 지성인 앞에서는
좀 자신을 많이 보여줬다고 해요. 굉장히 생기발랄한 모습을요. 그리고 에머슨은 이 소로의 입에서 사회와 종교에 대한 탁월한 견해, 이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나올 때마다 그야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한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되었고, 뭐 약간의 굴곡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서로가 죽을 때까지 이들의 친한 관계는 유지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서로가 이제 생계를 위해 교사 생활을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마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체벌해야 하는 좀 그런 약간 의무적인 게 있었다고 해요. 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을 때려야 하는가?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2주 만에 그만두고 형과 함께 사설 학교를 몇 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형이 몸이 아프게 되니까 그마저도 이제 집어 던지고 말죠. 그래서 이제 직업을 바꿉니다. 시인이자 박물학자 그리고 식물 표본학자 그렇게 새로운 길을 이제 걷기로 했는데 이 무렵 소로가 이제 에머슨이 주도하고 있던 초월주의 운동에 매료되는 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중보다는 개인을 그리고 이성보다는 감정을 인간보다는 자연을 중시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완전히 사상이 경도돼요. 이러한 사상적 성격이 이제 초월주의와 상당히 일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모가 어린 시절부터 원래 본래적으로 갖고 있던 이 서로의 기본 이제 기질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부터가 모험가족 성격도 좀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형인 존과 함께 뭐 카누를 타고 이 콩코드 강과 이 메리맥 강을 탐험하거나 뭐 아니면 좀 위험하다 싶은 자연 탐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성격에 기반한 바가 컸죠. 안정된 교사의 길을 접고 좀 돈을 못 벌 가능성이 크잖아요. 시인의 길. 이런 인생의 경로 선택을 한 것도 일종의 모험일 수 있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생활한 것도 이 모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의 위대한 모험이 그에게 안락한 생활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어요. 뉴욕에서의 작가 생활을 시도한 것도 실패했고요.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의 이 카누 여행 경험을 담은 이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의 일주일 이것도 형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서 집필했지만 뭐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누가 사겠습니까? 다만 서로에게 안락한 생활이란 일반적인 것과는 좀 내용이 달랐다는 점을 생각할 때 뭐 돈을 못 벌었다고 그가 불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는 모험을 통해서 인생을 충분히 즐기는 이제 그런 사고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소로는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 에머슨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이제 길 옆에 좀 공유지에 울타리가 쳐진 것을 보고 붕괴했다고 해요. 여긴 사유지도 아니고 이제 하느님의 땅이다. 우리 모두의 소유다. 이런 울타리 바깥에 좀 아주 일부분만을 좀 밟고 다닌다. 이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에머슨이 이를 만류했어요. 여기는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사유재산제가 좀 지켜져야 하는 뭐 그런 나라고 이 땅은 아직 완전히 뭐 구분되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등기만 남은 그런 상황이다. 이 사유재산제가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존중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좀 엇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뭐 계속 반복됩니다. 서로가 이제 월든 숲에서 살던 1846년에 이제 멕시코하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반대해서 이제 인두세 납부를 거절한 죄로 투옥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859년으로 가면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 중에 이제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좀 과격하게 하니까 좀 투옥됐어요. 그래서 그 탄원서를 의회에 앞장서서 제출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서로의 이 근본적인 저항은 아무래도 그의 저작 월든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좀 대부분의 기성 제도에 대한 저항이 아무래도 잘못된 제도에 대한 뭐 반발이기도 하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모든 인간의 좀 잘못된 그리고 그릇된 사고방식과의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일까? 아니면은 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소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의 문필 활동이 생계를 위한 직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로는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의 이 측량사 일을 겸해야 했어요. 이걸 좋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글을 쓰는 일이 좀 버릇처럼 계속 되고는 있었고
그래도 이제 월든을 출간한 뒤로는 좀 어떤 책도 추가로 출판하지 않고 오직 그냥 계속 집필에만 몰두했다고 해요. 그는 초월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실천적인 이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였고 특히 여러 강연을 통해서 이 비인간적인 노예제도에 신랄한 고발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사이에 몸이 약해졌던 것일까? 아직 젊은 사람의 몸에 이제 결핵이 찾아온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소로와 에머슨의 삶을 함께 정리한 이 하몬 스미스. 소로의 마지막 장면을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미스가 이제 소로가 밀려오는 피로 속에서 생애 최후를 보냈지만 마지막까지 여유를 잃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어요. 소로가 죽는 순간 이제야 나의 멋진 항해가 시작되는군. 그리고 잠시 후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소로의 삶은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요. 평생 여유 있는 삶을 살지도 못했고 어떤 좀 대단한 추앙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에머슨의 조사가 말해주듯이 그의 시 세계는 널리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가장 평판이 좋았던 월든마저도 그의 사후 한참 뒤부터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존했던 때에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불복종, 이것도 19세기 말에야 좀 널리 읽히게 됐고 이 간디 같은 위대한 인물의 정신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소로가 뼛속까지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좀 생활을 근본적으로부터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현실과는 타협하지 않아서 좀 생활이 어려웠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죠. 엄밀히 말해 오늘날에도 이 소로가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이해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연 예찬론자이자 환경운동가의 좀 선구자, 뭐 이런 정도로 여겨지고 있죠. 그런데 실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자 했던 한 사람의 자유인일 뿐이었다.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의 소중한 가치였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사회와 싸웠고요. 글을 썼죠. 이 책의 필자가 소로를 이제 문학적인 혁명가라고 표현했잖아요. 예를 들어 정치적이나 종교적 혁명가를 보면은 주로 한 방향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꿈꾸죠. 그런데 문학적, 예술적이기도 한데 이러한 좀 혁명가들은요.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어느 쪽이 더 훌륭하고 영향을 크게 끼치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사람이 우리네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시몬 베유인데요. 우리에게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 사상가,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날 좀 일부의 사람들에게 가장 아주 열렬히 받아들여지면서 좀 가장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먼저 그의 좀 일생을 좀 보면은요. 이제 1900년도 초에 이제 파리에서 아주 좀 지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이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현대식으로 보면 금수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긴 했는데 자신을 좀 여러 군데에서 좀 핍박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뭘 가졌으니 뭘 해야 된다. 그래서요. 자신이 갖고 있던 책에서 유일하게 위안과 영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좀 피곤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14살에는 이제 팡세, 블레즈 파스칼의 내용이죠. 이걸 대부분 암기할 정도로 영특했다고 하고 산스크리트어하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런 좀 마이너적인 아니면 좀 고대 문헌적인 이런 언어로 쓰인 책도 읽을 정도로 지적인 역량이 탁월했습니다. 다들 좀 어려워하잖아요. 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문자를 해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쉬운 언어가 있다니. 정말 난 이걸 연구하는 게 너무 즐겁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한 번에 며칠씩 이것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약간 타고나기도 했지만 공부벌레 스타일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받았지만요. 이 배우가 지식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다고 해요. 학교 공부에 유일하게 진지한 목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학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법을 훈련하는 것, 뭐 그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관심이 좀 제멋대로 퍼져나간 이 시몬 베이유의 여러 철학과 삶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죠. 관심은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호기심,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궁금증.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해요. 책에 나온 내용의 일부분이긴 한데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 지금 당장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것만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이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좀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이 관심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는가,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느냐가 곧 그 사람의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의 좀 역량,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열중한 순간들의 총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내용에서 이 배우의 인생관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희열은 가장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찾아온다. 이 내용으로 이 시몬 베이유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큰 관심을 좀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그래도 이런저런 살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관심이 가는 쪽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도 상대적으로 더 저를 좀 흥미있게 하는 그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보부아르처럼 늙어가는 법. 이 시몬드 보부아르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사회운동가, 뭐 작가이기도 하고요. 작가로서는 이제 초대받은 여자, 이게 이제 본격적인 작가 생활의 신호탄인데 유명한 책 많습니다. 타인의 피,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 내용들이 연달아 좀 발표가 됐고요. 이 레 망다랭이 1954년 작품인데 이 책으로 프랑스 최고 권위의 문학상, 이 콩쿠르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아주 편안한 죽음, 뭐 기타 다양한 소설과 단편, 문학 작품들을 저술했죠. 이 보바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철학적인 글쓰기가 좀 대단하긴 한데 이 현대 페미니즘을 성립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고요. 여성운동을 통해서 뭐 낙태죄를 폐지시키고 제2의 성 이 책도 엄청 문제가 많았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죠.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와의 계약 결혼도 이 사람들의 좀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을 보면은요, 이제 아버지 조르주, 원래는 아들을 원했다고 해요. 아주 강하게. 그런데 보바르를 포함한 2명의 딸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심리였는지 이 아버지가 어린 보바르에게 넌 남자의 뇌를 가지고 있다.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종의 세뇌죠. 어쨌든 보바르는 머리가 우수했고요. 아버지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학문적 성공뿐이라는 것을 좀 인지했고 두 딸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바르의 여동생인 엘렌드 보바르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고 보바르는 아버지가 좋아했던 희곡, 문학 이런 쪽의 취미를 교육받으면서 키워졌죠. 그래서 보바르가 1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작가를 꿈꾸게 됐고요. 여러 방면의 지식을 또 추가로 습득하면서 이제 기량이 절정에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당시에 이쪽 분야의 이름이 높은 파리 대학교에 합격하게 됩니다. 철학을 전공했고요. 동시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수학과 언어학, 문학, 기타 연관되는 쪽에서도 많은 이제 관심과 공부를 했다고 해요. 이후에 소르본에서 라이프니츠에 대한 발표를 했고 장폴 사르트르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연소 나이로 이제 교수 자격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보바르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직에서 해고를 당해요. 제자인 이 나탈리 소로킨과 연애를 하다가 이 관계가 이제 나탈리 어머니에게 걸렸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이제 좀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컸고 이 미성년자 풍기문란 선동이라고 이 정부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보바르가 이 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철학 교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상심에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 이때쯤에 첫 출간한 소설 초대받은 여자 대호평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이제 작가 생활로의 전직을 시작합니다.
소설과 에세이, 희곡, 기타 여러 가지 작품을 출간했고 장폴 사르트르와 함께 이 현대라는 이 잡지 일종의 회지를 창간했어요. 여기 주요 멤버로 활동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습득한 내용들을 통합해서 이제 문제의 소설인 제2의 성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레 망다랭을 또 추가로 발표하죠. 이제 문필가로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됩니다. 보부아르는 실존주의 철학을 연구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고 지식인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는 안가주망 이걸 강력히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했는데 이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사회운동과 시위에도 다양한 참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너무 나아간 부분도 있어요. 프랑스 공산당과 함께 할 때도 있었는데 이후에 현실 공산주의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환멸을 느껴서 독자 노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프랑스가 이제 알제리에서 지독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프랑스인으로서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는 행동을 많이 했고 이게 드골의 노선을 반대하는 이 정치적 운동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1960년대 초에 가면은 극우파의 테러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여성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낙태와 피임 자유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가정폭력 이런 쪽에 많이 힘썼고요. 이렇게 많은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끼치다가 이제 1986년에 평소 앓던 이 당뇨로 인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시몬 드 보부아르를 유명하게 만든 내용 중에 하나였던 이 스캔들, 이 계약 결혼인데요. 오늘날의 현대 일반인들에게도 시행하기 망설여질 정도의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관계였습니다. 보부아르는 이 사르트르와 함께 계약 결혼이라는 새로운 결혼 관계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1929년부터 시작했던 이 결혼, 2년의 효력이 있었고 서로에게 뜻이 있으면 다시 2년을 갱신하는 이런 내용의 관계였습니다. 자유로운 연인 관계를 원했던 보부아르, 이 사르트르에게 최소한의 규칙만을 조건으로 제시했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서로 파트너를 바꾸든 상관하지 않지만 서로가 합의하거나 요구하는 날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르트르도 이 사항에 동의를 했고요. 사르트르의 성격을 잘 알았던 보바르는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이 재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서로의 입장에 만족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말만 자유지 현실은 종신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조심을 했고요. 그리고 당대에 이만한 사람들이 서로 없잖아요. 서로의 능력과 인간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정말 어떤 행동이 아니라면 이 관계를 끝내기를 원치 않았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은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서로의 원고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학문적 동반자로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근데 중간에 위기가 와요. 1947년 정도를 보면은 이제 보부아르가 미국 여행 중에 이제 작가 넬슨 엘그렌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열정적인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 다만 사르트르와 약속한 작업 일정에는 항상 맞춰서 귀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넬슨 엘그렌 말고도 이 클로드 란즈만 영화 감독이었는데요. 이 사람과도 거의 부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만 없었던 거죠. 당시 클로드 란즈만은 26세, 보부아르는 이 란즈만보다 18살 많은 4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는 여러 요소들을 갖고 있었어요. 또 31살 때에는요. 23살의 청년, 이 자크로앙 보스트 이런 사람과도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개로 이제 비밀리에 연애를 했던 거를 보면은 남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나쁜 예, 아주 극악무도한 파무파탈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또 동시에 동성 애인도 열어 두면서 좀 자유로움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정도까지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수컷이 사회 속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 그게 이제 생리적, 심리적, 어떤 경제적 이런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컷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도 우리네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떠한 행동, 언행, 그리고 사회적 처신 이런 걸 강요당한다. 여기를 나는 거부한다. 이런 말입니다. 수컷과 수컷이 거세된 어떤 종 사이에 새로운 어떠한 중간 산물, 그걸 이것저것 다 하라고 강요한 다음에 그것에다 여성의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나는 결단코 거부한다. 뭐 이런 내용이 당연히 당대의 남자들에게 아주 거친 좀 반대, 야유 이런 걸 받았습니다. 여성 인권을 주장한 인물의 사실상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평등을 주장한 그런 사람인데 거의 뭐 성평등계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가진 여성성, 즉 보편적으로 알려진 좀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성은 여자가 가지고 태어나는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모순에 의해서 새롭게 좀 구성된 그러니까 인위적인 이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주장을 평생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여성 신체에 대한 성적 대상화, 이게 이제 여성 억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성적 대상화라고 하면은 여성을 어떤 독립된 주체로 보지 않고 남성의 욕망의 대상, 아니면 어떤 소유물, 이렇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체라고 하면은 이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반대로 대상이라고 하면은 선택할 자유가 없이 수동적이게 되는 뭐 그런 걸 의미하겠죠. 즉 성적 대상화라고 하면은 여자의 성적 결정권을 이 남자의 선택에 휘둘리는 어떤 대상, 소유물 이렇게 보는 시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의 생각에 상관없이 남성의 어떤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보부아르는 이걸 당연히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부아르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란 남자와 여자 둘 다가 주체가 되어서 상대방을 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하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한쪽이 다른 쪽을 구속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남성에 대한 여성의 문화사회적 복종, 이게 좀 연결돼 있잖아요. 오늘날에야 그나마 좀 덜한 거지 옛날에는 진짜 남성 위주의 사회가 아주 심했으니까 여성이 주체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보바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강요하는 여러 내용들, 억압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여자는 질식사하고 있다. 여자는 문화적 복종 관계에서 늘 여성성을 잃고 남성에게 매력 없는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걸 항상 지니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여성은 사랑을 인생과 동일시하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사회적 기대에 시달린다.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당시의 분위기가 여자가 살기 힘든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좀 비교 열의에 있는 그런 사회적 억압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런 기존의 가치관을 한번 뒤집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기획하는 그런 의식 있는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면은 너무 페미니즘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이 보부아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의 여러 주장을 다 얘기하면은 좀 안티적인 팬이 너무 늘어날 테니까 성에 관계없이 인생을 현명하게 보내는 이 조언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바르의 조언 첫 번째, 과거를 받아들일 것. 뭐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보통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과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즉 눈 돌리는 곳마다 과거와 부딪히고 과거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과거는 사실 뭐 가치가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치유의 측면 그리고 창조의 측면에서도 과거는 필요해요. 현재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죠. 보바르의 경우에는 풍성한 과거가 없는 현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온 세계가 황폐하다면 음침한 사막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다만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고요. 어떤 자신만의 좀 이미지를 더 씌워주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좀 미화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과장 갔는데 2번이라고 하고 한 100만 원 벌었는데 10억 벌었다고 하고 그런 좀 예, 좀 허풍, 허세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발전시키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확인할 것. 뭐 그런 내용을 주문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조언, 친구를 사귈 것. 뭐 좀 너무 뻔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에게 친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중요하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고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서 한 번의 시름을 울음 한 번으로 털 수 있는 그런 친구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잘 둘러보면은요. 진정한 친구보다는 그냥 알고 있는 좀 친목 관계, 네트워크, 지인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 이점보다는 안 좋은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과거의 일부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일부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친구를 잃는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조언,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지 말 것. 나이가 들면은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만났을 때뿐입니다. 따로 있을 때 나를 걱정해주고 나의 미래를 생각해주면서 나를 도와준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나를 보면은 나에 대해 알고 있던 또는 기억하고 있던 어떤 한 가지 기억만을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걸 갖고 계속 훈수를 두는 거죠. 오랜만에 만난 지인, 친척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생각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 나갈 것.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잃지 말 것.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만큼 늙은 사람은 없다. 여기 원래는 이 소로가 한 말인데요. 이 보바르의 조언에 더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바르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요. 보는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의미에서는 한 번도 열정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 궁금해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 평론가의 수준에 육박하게 영화와 오페라 이야기를 했고요.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와 열정을 담아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을 논했죠. 가능한 한 시간과 여유가 되는 대로 학자와 기자들을 만났고요. 호의를 베풀었고 친구들을 접대하는데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타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참으로 빨리 깨달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반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몇 개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의 시인이 될 것.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몸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매사 귀찮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행동들을 습관화하는 버릇이 필요하다. 이 습관이 우리와 이 세계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세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거의 유일한 통행길이다. 뭐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 것. 아주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됩니다. 활동을 위한 시간이 있다면 게으름을 피우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 문화, 후자가 아닌 전자만 중요시하는데 보바르와 사르트르를 보면은 왕성하게 활동한 작가고 사실상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가끔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기도 했죠.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받아들일 것.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뤘던 모든 성취가 이 시간의 가차없는 이 발길질에 허물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로 돌아가는데 헛된 몸부림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의 부조리가 나중에는 그야말로 먼지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관객석이 텅 비어 있지만 여기에 좌절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반복해서 공연하는 정성스러운 연극 무대와도 같다는 이 내용 상당히 저는 좀 울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바르를 보면은 이제 알베르 까미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부조리주의인데 여기에 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영웅주의라고 부른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 자체가 가진 즐거움 이것을 좀 생애 동기부여로 삼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이제 괴물로 가득 찬 방 안에 서서 나는 고통을 겪는다. 이런 시적 표현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괴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독백에 가까운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발전한다. 좀 여러 시대상과도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가지 모토로 삼아도 괜찮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건설적으로 물러날 것.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젊을 때는 좀 초연한 듯이 했던 사람들도요. 더 삶에 매달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건강하게 살려고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죠.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놓는 법을 배워야 하죠. 건설적인 물러남을 실천해야 합니다. 뭐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조심스럽게 잘 고민해서 한 발 물러나는 겁니다. 이 버트런드 러셀 97살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관심사의 이 범위를 계속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생을 바쳐서 좀 확립하고 좀 자기의 자리를 만들었던 그 영역에서 조금씩 물러나면서 대신에 그 빈 공간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어떤 열정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공간을 메워갔습니다. 그러니까 깊이를 조금씩 빼는 대신에 이제 좀 관심의 확장을 넓힌 거죠. 좀 응용하기에 따라서 우리네 인생에도 좀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9가지의 조언이 이 한 가지를 좀 가리키고 있죠.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줄 것. 누구나 평생 자신의 자리 쉽게 얻은 사람 없습니다.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날의 어떤 포지셔닝을 해냈죠. 이러한 것을 놓는 것, 당연히 그리고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세상에 끝마치지 못할 일을 남기고 떠나는 뭐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요즘에 TV만 봐도요. 벌써 20, 30년째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우리네 직장을 봐도 이젠 IMF 때나 서브프라임 때와는 다르게 어떤 좀 능력자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지불식간에 약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수명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밥의 그나물인 약간 고인물 현상이 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유전자적인 내용도 있잖아요. 더 이상의 분화와 이제 세포의 발전이 없어지면은 그 개체는 이제 종속됩니다. 쉽게 말해 소멸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좀 여러 가지 좀 기초 보건이 확립되니까 이게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새로운 개체가 나와야지 발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의 능력자들을 보면은 나이가 많더라도 새로운 분야에 나가서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균을 내보면은요. 젊은 세대 아니면은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새로운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곧 이 인간이라는 종 전체의 발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떤 노력을 해서 따라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밀리죠. 지금 세상을 살아간다. 만약에 지금 이제 10대다. 뭐 초등학생이다. 그러면은 각종 외국어에 그다음에 컴퓨터 코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우지 않았던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을 아주 좀 디폴트 값으로 갖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뭐 내용들이나 사회문화적 내용들도 다 다르죠. 물론 우리도 지금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더라도 또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어렵죠. 결과적으로 서서히 후퇴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세대의 미래가 줄어들수록 새로운 세대의 미래가 더 커집니다. 우리가 끝마치지 못한 일을 이제 다음 세대가 끝마쳐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노년의 이 고통을 조금은 덜 쓰라리게 해준다. 이게 보부아르 조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보부아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좋다. 그들의 계획 안에서 내 계획을 발견하면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후에도 내 삶이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당신의 생각과 다를지어도.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바르가 이렇고요. 이제 몽테뉴는 이제 타이틀이 몽테뉴처럼 죽는 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몽테뉴가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에 관해 에피쿠로스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책을 읽었는데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해요. 몽테뉴가 말하기를 철학자들이 이 주제를 표면을 겨우 스치는 수준으로 얕게 건드렸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만족하지 못한 건데 결국 그는 자신이 직접 더 깊게 파고들기로 결심을 했고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죽음과 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 미셀 드 몽테뉴만큼 솔직하고 용기 있게 글을 쓴 철학자도 없다고 할 수 있죠. 이 앞에 보부아르와 비슷하면서 좀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보부아르가 이제 나이 드는 것에 집착을 많이 했어요. 관련된 생각이나 지필도 많이 했고, 근데 몽테뉴는 죽음, 더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는 과정에 집착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가 말하기를 내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니면은 뭐 자기 인생의 가장 즐거울 때나 아니면 방탕한 시절에도 몽테뉴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주제는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죽음을 동경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삶을 더 동경하고 좋아했죠. 하지만 인간에게 숙명으로 다가오는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에 대한 동경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몽테뉴의 삶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은요, 어린 시절부터 좀 두각을 나타냈어요. 공부도 잘했고 일반적인 행정이라던가 비즈니스 감각도 좋았다고 합니다. 21살 때부터 이제 조세 재판소의 법관 역할을 수행했고요. 24살이 됐을 때는 고등법원의 법관으로 임명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평생의 친구였던 라 보에시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라 보에시가 약간 급진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정치 체계가 상당히 가혹했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거리낌 없이 비판했어요. 몽테뉴가 대단한 사람이다, 겁이 없구나, 그리고 지식도 뛰어나고, 그래서 약간 존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몽테뉴가 30살이 되던 해에 이 평생의 친구 라 보에시가 패스트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살에는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죠. 그리고 불과 1년 뒤에 남동생이 이제 테니스 공의 머리를 맞아서 이 뇌출혈로 사망하는 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런 슬픔들이 계속 이어졌겠죠. 이 낙마 사고를 당해서 죽기 직전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몽테뉴가 이제 약간 현실 세계에 의미를 좀 잃었어요. 그래서 37살의 나이에 본인이 하고 있던 모든 일에서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몽테뉴가요, 본인 자신이 좀 능력자이기도 했고 집안 자체가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유산으로 많은 내용을 물려받았고 몽테뉴 성의 탑 건물을 서재로 꾸미고 여기에 자신의 지인, 죽었죠, 라 보에시에게서 받은 책,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책을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 다음에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내용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에 응거하면서 이제 워낙 유명한 대작이죠, 에세. 이걸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철학적 체계를 세우려는 작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일이었는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탐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궁금했다고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삶을 동경하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이 자신의 물음,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직된 주장을 하는 대신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는 수많은 시도를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기간의 사색이 끝난 후에 그 결실로 당대의 걸작 에세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에세를 발간하고 이제 47세가 된 몽테뉴, 비로소 자발적인 이 은둔 생활을 벗어나서 여행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삶, 욕망, 관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느끼고 싶었는데요. 살아가는데 본받을 만한 것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강력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로마를 목적지로 삼았는데 사실 딱히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즉흥적으로 이 샛길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 새로운 고장에서의 고유한 풍습, 음식, 이런 걸 많이 즐겼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낯선 사람과 대화 토론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본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아주 유명하면서도 기본인 내용이잖아요. 이걸 몸으로 실천한 겁니다. 그는 현지 관습에 따라 행동하고 어디서나 그 나라 방식대로 접대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연이 닿아서 로마에서 교황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좀 재미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평생 자신의 집안을 괴롭혔던 이제 질환들 몽테뉴의 경우에는 신장 결석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결석 자체가 고통이 심하잖아요. 불규칙하게 찾아오는 큰 고통. 이걸 의료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온천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뭐 온천이 도움이 되진 않겠죠? 결석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요. 죽음의 공포를 이때부터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몽테뉴였는데요.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이 보르도시의 시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워낙 행정에도 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를 보면은 이제 프랑스가 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내전으로 아주 혼란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몽테뉴는 사실 뭐 돈도 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은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정도는 공헌해야지 하는 저 의무감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임무를 4년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가 끝나는 해에 아주 공교롭게 도시에 페스트가 덮쳤어요. 몽테뉴마저도 살기 위해 이 성을 버리고 이 가솔들과 거의 반년 넘게 정처 없이 좀 페스트로부터 안전한 쪽을 떠돌아다녔다고 해요. 페스트가 발생한 도시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우울한 피난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보르도 시에서만 주민의 절반인 1만 7천 명이 죽었고 마침내 그의 임기도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정치적 역할이 끝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제 국왕이 앙리 3세였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기 왕위를 앙리 드 나바르 4위였는데 이 사람이 계승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앙리 3세는 가톨릭이었고 새로 이제 올라온 앙리 드 나바르는 개신교였다는 데 있죠.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진 내전을 중재하는 역할을 이 몽테뉴가 맡았는데 정말 힘든 임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리하기도 했지만 타고나기를 솔직하게 좀 행동했어요. 그래서 양쪽의 모든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결국 내전의 승리는 앙리 드 나바르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 앙리 4세가 되었고 앙리 4세가 상황을 나름 좀 매끄럽게 수습한 몽테뉴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몽테뉴는 정중하게 사양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죠. 당시 귀족 가문 출신의 이제 젊은 아가씨 몇 명이 이 에세이를 읽고 너무 감동해서 이 말년의 몽테뉴를 추종해서 좀 따라다녔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몽테뉴가 그녀를 양녀로 삼고 그녀에게 몽테뉴 자신이 죽은 후에 나올 자신의 에세, 이 발행까지 맡겼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에세를 다듬었고 결국 건강이 나빠져서 후두염을 앓다가 자택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참고로 이 원서로 1000쪽이 넘는 이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에세. 이게 시험하다, 뭐 경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몽테뉴가 만들어낸 명사인데 여기서 영미권의 이제 에세이, 이 글쓰기 형식이 여기서 유래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에세이에 수록된 글들이 참 다양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좀 글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데 뭐 슬픔이나 우정, 공포, 뭐 옷 입는 방법, 그다음에 대화의 기술, 외모, 기타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굉장히 탁월함의 총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세의 보편적이고 집단적 자기인식인 이 우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인 개인을 창조했다. 이런 아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몽테뉴가 자신의 작품인 에세를 평가하기를 이 에세들은 나의 변덕스러운 생각이요. 그것들을 통해 내가 하려는 것은 사물에 대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깊은 평생의 사색에서 우러나온 명문장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많은 지혜와 울림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좀 내용만으로도 뭐 그냥 일상생활 중에 살짝살짝 얘기해 줬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똑똑하다는 소리를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굳이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 참으로 감사한 분입니다. 이렇게 좀 5명의 철학가, 사상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절반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한번 사서 직접 읽어보시고 한번 그 감동과 울림을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왠지 당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은 이제 단기간에 돈이 되거나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되는 책들이 많은 듯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힘은 인내심과 깊은 사색에서 이뤄짐을 말이죠. 오늘날 정말 격동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 자체가 빠르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 좀 흐름 자체가 좀 안 좋아진 부분들도 있잖아요.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힘으로 어떤 이런 큰 줄기를 바꾸거나 선도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어쩌면 그런 인생도 아무나 사는 것이 아닌 이 현재 사회의 우리, 보통 월급 받고 생활비 지어주는 이 노예가 되는 것도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이 어렵고도 슬픈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삶의 길을 잃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럴 때 철학은 우리에게 나침반 또는 이정표, 이렇게 가르침과 조언을 주곤 합니다. 지금 인생을 사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자신의 의도가 아닌 그런 좀 복잡한 생각이 많다. 그러면 이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의 일독을 적극 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